예, 사실 저희가 특별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매긴 점수가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정치권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엇갈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 교수 그리고 지난 1년 대통령실을 취재해온 김정우 기자와 함께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먼저 김정우 기자. 윤 대통령이 1년 전에 정확히 1년 전에 공약했던 과제들, 국정 과제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죠. 네, 윤석열 정부는 국익과 실용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원칙을 내걸고 총 120대 과제를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분야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 민생과 경제에선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요. 수출과 이를 위한 기업활동 지원 그리고 부동산 규제 완화, 원전 수출 강화 이런 것들을 공약했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선 노동연금 교육의 3대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했고요. 외교적으로는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한미일 3국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바로 이전 정부 기조와 가장 차별화되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 분야별로 평가를 좀 해보죠. 김영진 교수님, 경제는 사실 지난 1년 내내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전 정부 책임도 적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오롯이 이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될 테고요. 일단은 이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국정 기조의 방향과 정책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전임 정부는 국가주도, 포퓰리즘, 민족주의 기반을 둔 일방주의였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고 실용에 입각한 법치주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제 살리기를 포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을 바꾸려고 하더라도 입법화 과정과 정책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야 야당이 결국은 국회를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개혁이 거기서 지금 막혀가고 있는 부분들은 참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은 1년이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요. 특히 3대 개혁 가운데 노동 분야 개혁에 이제 집중이 됐었는데 화물노조 파업이나 노조 회계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줄곧 강조해 왔고 그러나 주 50시간 개편 둘러싸고 좀 혼선도 있었죠.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노동시간에 관련된 것이 노동개혁의 마치 전부인 것처럼 된 부분들은 참 패착이라고 좀 봐요. 지금 얘기하는 정규주가, 비정규주가의 임금과의 차이인 이중구조 문제라든지 다른 노동개혁의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 69시간제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마치 69시간을 일해야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줬다는 부분은 상당히 정부가 혼선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좀 미숙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짤막하게 좀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노동개혁의 상당 부분을 민노총과의 싸움에 할애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대통령 지지가 올라갈 때는요. 윤석열 다움이 회복이 됐을 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다움이라는 것은 결국은 법치 회복이거든요. 화물연대 불법 파업에 대해서 강경하게 응징을 하고 민노총과 관련돼서 회계 불투명한 것을 제대로 바로잡는 거. 이것이 바로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었던 법과 질서, 윤석열 다음의 회복. 이것은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치 오차도 없이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다고 봅니다. 자, 김정우 기자, 노동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52시간제 개편 과정에서 69시간이라는 그런 표현 자체가 나온 것 자체가 실책이라고 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엔 대통령실과 부처 간에 유기적 소통이 좀 부족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69시간이라는 그 프레임에 갇히면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좀 취지가 묻혀버린 것에 대해서는 적지 않게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외교 안보 분야도 좀 살펴보죠.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제일 잘한 건 외교 안보다 좀 이런 자평을 하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했는데 윤 정부 1년 외교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가장 큰 거는 전임 정부의 외교 정책이 전략적 모호성이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분명하게 전략적 명확성을 얘기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 균형 외교가 아니라 동맹 외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같이 외교를 해야 되고 중국과 북한에 경사됐던 거를 이제 한미일 협력 체제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는 것은 그런 굉장한 나름대로 대통령의 결단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시점 신냉전 시대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를 대통령이 추진했다는 면에서 저는 굉장히 놀라운 성과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근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또 이제 미국 중심으로 너무 편중됐다. 또 일본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걸 내줬다. 굴욕 외교다 이런 비판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이 기조로 쭉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인 거죠. 네, 마침 그 한 열흘 뒤쯤에 그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그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예. 이를 계기로 또 삼국의 대북 공조가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대중국 외교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서 하반기에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같은 그런 이제 좀 지렛대도 나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는 사실 뭐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물론 아주 극단적인 여소야대 정국 이런 게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만나고 대화하고 이런 게 필요했는데 좀 너무 없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거 단순히 여소야대만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의 실종인데요. 예. 저는 뭐 누군 강조했던 부분은 협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는 그 대원칙이 있는데요. 예. 참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지금 민주당은 몇 가지의 잘못된 오류에 지금 갇혀 있어요. 가장 큰 오류는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예. 이재명 방탄, 더 나아가서 대여 투쟁에 집중했던 왜 졌는지, 왜 5년 만에 정권이 뺏겼는지 때는 성찰이 없다는 부분들 하나가 예.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가 없다, 민생이 없다. 지금 민생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편가르기 입법 포퓰리즘만 양산되고 있는 뭐 노란봉투법 포함해서 가로법 등등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오히려 정치의 몰락, 정치의 실종을 가져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게 모든 것이 다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은 결국은 대통령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1년 지난 이후에요. 저는 협치 절벽에서 벗어나서 협치의 시작, 대화의 시작, 더 나아가서 지금 외교 성과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설명해야죠. 국회 예. 차원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외통위와 국방위의 합동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것이 가져왔는지를 상세하게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준다고 한다면 저는 소통이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실의 정무적 기능은 좀 아쉬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할 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김정우 기자.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언론도 기대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소통 잘하는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기대를 했고 실제로 취임 첫날부터 이제 도스태핑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여러 이유는 있습니다만 중단되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출입 기자들은 언론과의 소통 이거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그 지난해 그 MBC 기자의 항의 소동 이후에 중단됐다가 이달 초에 그 기자단과의 오찬을 시작으로 오늘 기자실 방문까지 조금씩 그 접점을 다시 넓혀가는 분위기인데요. 예. 윤 대통령 스스로가 그 기자들과의 소통을 꺼리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달라질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 교수님,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네. 의외로 좀 소통에 대해서 점수가 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성과는 있는데 평가가 낮다는 아이러니가 있거든요. 예. 두 가지라고 저는 보는데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리더십 스타일이 본인이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갖고 있는 이미지와 더불어서 너무나 국민들과의 소통의 기회가 작아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예. 평균 한 달에 1.7회씩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CEO가 아니라 CCO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Chief 커뮤니케이션 오피스로 바뀔 수 있는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을 하면 그래서 도스태핑을 중단한 거가 만약에 발전해 나간다면 저는 기자간담회를 포함해서 국민과의 대화를 분기별이라도 국민과의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는 사실은 총선을 향해서 이제 어떤 전략을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텐데 대통령실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물가나 세금 같은 그 경제 부분의 리스크는 가급적 최소화하고요. 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혁과 변화에 속도를 낸다 이런 방침입니다. 또 정치적 측면에선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는 그 통합에 좀 더 신경을 쓰고요. 야당과의 관계 역시 지금보다는 접점을 넓히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본다면 큰 틀에서 그 국정 운영 방식에 다소 전환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당분간은 여러 정책들을 내놓더라도 총선을 무시할 수 없겠죠? 가장 큰 거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정부는요. 집권 초기에 모두 다 경제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예. 김영삼 대통령은 신한국 계획을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도 얘기했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저는 정말 아쉬운 부분은 규제개혁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하고 수출 주도의 성장을 한다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윤노믹스를 좀 선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수출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경제와 관련된 부분 속에서의 장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저는 나서야 된다고 봐요. 기획부 장관이라든지 산업부 장관이라든지 벤처기업 장관들이 그렇게 해야지만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좋은 일자리 10만 개를 만든다라든지 주가를 3천을 올린다든지
하더니 구체적인 나름대로의 목표를 제시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윤노믹스를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합니다. 예, 뭐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대통령이 짤막하게 좀 장관들 일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뭐 메시지가 나왔는데 개편 얘기 있죠?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 일단 그 대통령 스스로 그 거대 야당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호소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인지 그 인사청문회 부담을 감안하면 대대적인 개각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당분간은 현재 틀을 유지하면서 뭐 수석 한두 명 정도 교체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그 새 정부의 변화 기조를 이행하는 데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일부 부처 장관 그리고 당으로 돌아갈 장관들을 중심으로 개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지난 1년이었지만 앞으로 1년이 윤 대통령 정권의 성패를 가늠할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두 분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